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경 간 송금 서비스 분야의 강좌죠. 레미틀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2025년 3분기 실적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걸 중심으로 레미틀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레미틀리, 이 국제 송금 시장,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서 디지털로 치고 나가는 회사인데 결국 이 시장은 신뢰랑 편의성 싸움이거든요. 레미틀리가 이걸 기술로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숫자부터 좀 볼까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매출이 4억 1,95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고 예상치도 넘었고요. 네, 25%면 상당한 성장세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매출만 는 게 아니라 수익성도 좋아졌어요. 조정 이비타라고 하죠. 이게 6,120만 달러. 마진율로 치면 15% 정도인데 이것도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GAAP 기준으로 봐도 순이익이 880만 달러 흑자예요. 작년에 190만 달러였으니까 꽤 많이 늘었죠. 와, 정말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가 아주 탄탄해 보이는데요. 네. 이 숫자들 보면 그냥 외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돈을 벌면서 성장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특히 예상치를 넘었다는 건 고객들이 활발하게 서비스를 쓰고 있고 회사 운영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총 송금액, 그러니까 샌드 볼륨인데요. 이게 19억 5천만 달러. 작년보다 무려 35%가 늘었어요. 35%요? 와, 네. 그러니까 레미틀리 통해서 실제로 오고 가는 돈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그만큼 고객들의 많이 그리고 자주 쓴다는 이야기고요. 고객 수도 계속 늘고 있죠. 분기 활성 고객이 거의 890만 명이라고 하던데요. 네, 21% 증가했습니다. 21% 증가율도 대단한데 더 재밌는 건 고객 한 명에 보내는 평균 금액. 이것도 11% 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도 늘고 기존 고객도 돈을 더 많이 보낸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좀 뜯어보면 미국 쪽 성장이 눈에 띄어요. 미국에서 나가는 송금 매출이 28% 늘어서 다른 지역 평균 20%보다 더 높습니다. 미국 경기가 아직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해외로 돈 보낼 일이 많다는 건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멕시코로 가는 송금. 이게 또 전체 회사 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아, 멕시코요? 네. QR코드 같은 걸로 현금 받기 쉽게 만들고 이런 현지화 노력이 좀 먹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테이크 레이트라고 하죠. 총 송금액에서 레미틀리가 가져가는 수수료 비율. 이건 2.15%로 안정적이더라고요. 송금액은 확 늘었는데 비율은 비슷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 네. 좋은 지적입니다. 테이크 레이트도 물론 보긴 봐야 하는데 사실 레미틀리 내부에서는 그거보다 RLTE라는 걸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RLTE요? 그건 뭔가요? Revenue Less Transaction Expense. 그러니까 매출에서 거래 처리할 때 드는 직접 비용 있잖아요. 은행 수수료라든지 환전 비용 같은 거. 이걸 뺀 금액을 말하는 건데 3분기에 2억 7,280만 달러로 작년보다 23.4% 늘었어요.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수수료율만 보면 놓칠 수 있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고액 송금이 늘면 테이크 레이트는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건당 수수료율이 낮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래 자체에서 남는 이익, 즉 RLT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품 구성이나 고객층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는 이 RLT가 회사의 진짜 수익 창출 능력을 더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율 숫자보다는 실제 마진, 핵심 이익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 모델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려면 RLT를 봐야 한다는 거죠. 실적만 봐도 레미틀리가 참 단단하게 크고 있다는 느낌인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막 찾고 있다면서요. 그게 더 궁금한데요. 바로 그 점이 레미트리를 계속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잘 하던 개인 간 송금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뻗어 나가려는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고객층을 뚫는 거, 또 하나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거. 새로운 고객층 공략.
첫 번째가 레미틀리 포 비즈니스군요. 네, 개인 고객 넘어서 중소기업들 해외 결제 시장까지 넘본다는 건데, 와, 이 시장 규모가 22조 달러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잠재력이 엄청난 시장이죠. 특히 중소기업들은 기존 은행 통해서 해외로 돈 보내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수수료도 비싸고 좀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레미틀리는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드는 거죠. 우리 쓰면 쉽고 빠르고 비용도 투명하다. 이걸 내세우는 겁니다. 실제 사용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만화 만드는 회사 사장님인데 원래 레미틀리 개인 고객이었대요. 정말 간편하다면서 올해만 벌써 몇천 달러를 이걸로 보냈다고. 네. 지금 한 1만 개 정도 기업이 이걸 쓴다고 하고 기업 고객이 보내는 돈 규모가 개인의 한 2배 정도 된대요. 게다가 기업 송금액 자체도 전분기보다 거의 2배 늘었다니 이거 성장세가 무서운데요. 네, 그렇죠. 이 기업 시장 진출이 레미틀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는 거고 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기술이랑 네트워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기업 고객은 개인이랑 달라서 KYB, Know Your Business라고 하죠. 기업 신원 확인 절차가 훨씬 까다롭고 중요합니다. 그렇죠. 레미틀리도 이 부분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가입은 좀 쉽게 하려고 하고요. 결국 개인 시장에서 쌓은 신뢰를 기업 시장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 고객만 노리는 게 아니라 개인 중에서도 고액 송금 고객을 잡으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에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게 한도를 올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소액을 자주 보내는 고객도 중요하지만 뭐 집 살 때 계약금이라든지 유학 자금처럼 큰 돈을 한 번에 보내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니즈까지 다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구간,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인도로 보낼 때는 환율이나 수수료도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아예 고액 송금 고객들만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도 따로 하고요. 오, 그럼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네, 이것도 꽤 성과가 좋았습니다. 1,000달러 이상 보내는 고액 송금 고객들의 총 송금액 규모가 작년보다 40% 이상 늘었대요. 40%요? 네. 그리고 전체 송금액에서 이 고액 송금 고객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2%포인트 이상 커졌다고 하고요. 이게 좋은 게 거래건당 평균 금액이 올라가니까 수익성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 경쟁이 덜 치열할 수 있는 고액 시장에서 미리 자리를 잡는 효과도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국경간 송금이든 레미틀리를 통하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고객층 확보 노력과 함께 아예 새로운 상품도 내놨다고요? 레미틀리 원이라는 걸 만들었다는데. 네, 레미틀리 원. 이건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걸 넘어서 고객들이 레미틀리 플랫폼 안에서 자산을 옮기고 관리하고 또 불릴 수도 있게 뭐 그런 장기적인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계. 네, 그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요즘 플렉스라는 게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렉스. 아, 그거 먼저 보내고 나중에 내는 서비스 맞죠? 맞습니다. Send now, pay later. 뭐랄까 당장 돈 보내야 하는데 월급날은 아직 멀었을 때 레미틀리가 일단 돈을 빌려줘서 송금하게 해주고 나중에 갚으라는 거죠. 특히 이민 오신 분들처럼 현지 신용 기록이 별로 없어서 은행에서 작은 돈 빌리기도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게 꽤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솔깃한데요. 근데 실제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런 건 결국 고객들이 써줘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3분기 말 기준으로 벌써 활성 사용자가 10만 명 넘었다고 하고요. 50만 명. 네, 그리고 이 플렉스 관련해서 발생하는 매출도 바로 전분기보다 거의 2배 늘었다고 합니다. 좀 빠르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죠.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BNPL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는 항상 그 리스크 문제가 따라붙잖아요.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거. 레미틀리는 이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레미틀리는 당연히 그걸 제일 신경 쓰고 있고 엄청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핵심은 레미틀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8, 90만 명 활성 고객들의 방대한 송금 데이터예요. 아, 자체 데이터를 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외부 신용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거에 돈을 어떻게 보냈고 누구한테 보냈고 이런 패턴을 분석해서 아, 이 정도면 갚을 능력이 되겠다 싶은 기존 고객들 위주로 서비스를 조금씩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플렉스 때문에 발생한 미수금 중에 한 90% 정도는 연체 없이 잘 관리되고 있대요.
그리고 뭐 단위 경계성이라고 하죠. 고객 한 명당 수익성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보려는 좀 조심스러운 시도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잘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활용도 좀 보고 있다고요? 이건 아직 좀 초기 단계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아직 구체화된 건 많지 않은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영역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내부 운영 효율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달러 자금 일부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두면 국경 간의 자금 이동시키거나 외환 관리하는 게 더 빠르고 싸질 수 있다는 거죠. 내부 효율화. 둘째는 일부 국가에서 지급수단으로 쓰는 거?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나 아르헨티나처럼 자국 화폐 가치가 막 불안정한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나라 수취인한테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보내주면 환율 변동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요. 셋째는 장기적으로 레미틀리 앱 안에 디지털 지갑 같은 기능을 만들 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것도 안으로는 비용 줄이고 밖으로는 고객한테 더 좋은 옵션을 주려는 거네요. 기술로 금융 인프라 자체를 좀 개선해 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아직은 좀 실험적인 단계에 가깝지만 만약 잘 된다면 레미틀리의 운영 효율이나 서비스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면서도 기존 사업의 비용 관리나 효율성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여러 비용 지표들이 좋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출 대비해서 보면 거래 비용, 부실 채권 비용 제외하고 고객 지원 비용, 기술 개발비, 일반 관리비 이 비중들이 다 작년보다 낮아졌어요. 특히 고객 지원 비용 줄어든 데는 AI 챗봇 같은 거 도입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술 투자가 그냥 새로운 기능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플랫폼 자체 안정성도 꽤 좋아 보이던데요. 3분기 동안 서비스 가동 시간이 99.99%였다고 하고 네. 94% 넘는 거래가 1시간 안에 처리되고 97% 이상은 아예 고객센터 연락 없이 자동으로 끝났다고 하니까 고객 입장에선 믿고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바로 그게 중요하죠. 송금은 진짜 속도랑 안정성이 생명이잖아요. 레미테이가 이 부분을 잘 잡고 있다는 건 앞으로 회사가 더 커져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마케팅 비용은 8,750만 달러로 작년보다 25% 늘었는데 이것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객 한 명 데려오는 비용 CC 대비 그 고객이 벌어다줄 평생가치 LTV 비율이 한 6배 정도 되고 투자한 마케팅 비용 뽑는데 1년이 안 걸린다고요? 그렇죠. 그 LTV CAC 비율이랑 회수기간, 이게 마케팅 효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6배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회수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는 건 돈을 쓰면 그게 1년 안에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 돈을 쓰긴 쓰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계속 체크하면서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이면서도 수익성을 생각하는 균형 감각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뭐 항상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겠죠.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언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걱정하고 있나요? 크게 2가지 정도 나왔어요. 첫째는 소위 터피스트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너무 높다는 건데요. 작년 3분기 성장률이 58%로 워낙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성장률 25%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일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아, 작년이 너무 잘했어서. 네. 둘째는 외부 환경 변수인데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돈을 많이 보내는 나라들의 최근 이민 정책 기조 변화가 앞으로 신규 고객 확보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 실적이 워낙 좋아서 현재 성장이 좀 덜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민 정책처럼 회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비하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민 정책은 레미틀리의 핵심 고객 기반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내놨나요? 4분기랑 2025년 전체 예상 실적 발표했죠. 네, 4분기 매출은 4억 2,600만 달러에서 4억 2,800만 달러 사이 작년 동기 대비 한 21, 22% 성장을 예상하고요. 조정 EPDIA는 5천만 달러에서 5,200만 달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2025년 전체로는 매출 16억 1,900만 달러에서 16억 2,100만 달러 사이, 이게 연간으로 보면 28% 성장이죠. 그리고 조정 EPDIA는 2억 3,400만 달러에서 2억 3,600만 달러 사이, 마진율로 한 1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GAAP 순이익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4분기 성장률 예상치가 3분기 실적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0% 넘는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1,190만 달러 규모로 자사주 매입도 했다는 거. 이것도 좀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성장할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먼 미래, 2026년 전망도 살짝 내놨다면서요. 내년 매출 성장률은 10%대 후반, 하이틴즈 정도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올해 28%보다는 좀 낮아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높은 비교 기준 문제나 이민 정책 같은 불확실성을 좀 감안한 약간은 신중한 예측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 후반대 성장률이면 여전히 탄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CEO는 2026년에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고 같이 얘기했죠. 뭐 신규 고객 계속 늘리고 플렉스나 레미틀리원 같은 새 서비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거라는 기대. 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법안 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혹시 시행될 수도 있는 법안인데 현금이나 수표 같은 걸로 국경 간 송금하면 1% 세금을 매기고 레미틀리처럼 디지털로 전자송금하는 건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래요. 와, 현금의 세금을요? 네. CEO가 이걸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 기대하더라고요. 만약 이게 진짜 되면 뭐 디지털 송금업체인 레미틀리한테는 정말 큰 호재죠. 그렇죠. 현금 쓰지 말고 디지털로 하라는 강력한 신호가 되겠네요. 네. 전통적인 현금 기반 송금업체들이랑 경쟁할 때 확실히 유리해지겠죠. 다만 경영진도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또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좀 점진적일 거라고 약간 신중하게 말하긴 했습니다. 결국 2020년에도 이런 기회는 살리면서 수익성이랑 균형 맞추고 외부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게 레미틀리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장기 계획은 12월 9일에 투자자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니 그때 뭘 발표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오늘 레미틀리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3분기 실적도 탄탄했고 또 기업 고객이나 고액 송금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잘 확장하고 있고 플렉스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로 미래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비용 관리도 잘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기술과 신뢰를 무기로 이 거대한 글로벌 송금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는 어떤 디지털 금융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참 흥미로운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레미틀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잘 타고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뭐 경쟁은 더 심해질 거고 경기도 변할 수 있고 정책도 바뀔 수 있고 이런 만만치 않은 도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앞으로 말씀드린 그 RLT 같은 핵심 수익 지표를 잘 관리하면서 또 신중하면서도 필요할 땐 과감하게 투자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그걸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금융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어쩌면 정말 현금 송금에 세금이 붙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해왔던 그 전통적인 현금 기반의 국제 송금 업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전 세계 수많은 이주 노동자나 그 가족들처럼 이 국경 간 송금의 기대에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레미틀리의 세계를 깊이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